입니다. HLQP. S22로 모든 디바이스를 활짝 연결할 시간. 삼성 갤럭시 S22. 삼성 갤럭시 S22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여러분은 약속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한동안 육아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면서 아이에게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종종 느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육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약속은 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는 뭐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약속 자체를 지켰거나 안 지켰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떤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나, 이것이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 부모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제 국민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겠죠. 약속을 지켰나 안 지켰나 하는 것보다 그 약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나, 그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오늘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자 측과 또 청와대 그리고 용산구청과 국방부의 입장 전해드리겠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최대의 격전장이 되고 있는 마리우폴 이 상황과 함께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는 소식, 그리고 크레인 정비 작업 중 30대 노동자가 정말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한문도 연세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금리 폭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수요일의 코너죠. 친절한 경제시까지 오늘 잠시 옮겨와서 20대 대선 결과와 부동산을 통해서 본 천민 자본주의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경제 이야기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의 뉴스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유튜브 이상의 뉴스공감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의견들 함께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쉐보레가 준비한 뉴 스타트 이벤트. 3월 한 달간 스파크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 콜로라도 견적 상담 신청 시 추천 경품과 함께 새 출발 고객 최대 30만 원 구매 혜택까지. 2022년 새 출발 쉐보레와 함께하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오늘도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네, 어제도 5시 브리핑에서 다루긴 했지만 오늘 또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가 없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강조를 네.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서 안보상의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었잖아요. 네네. 오늘 나온 문 대통령 발언 역시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정부 출범 전 청와대 이전 작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이 그걸 새 정부의 어떤 그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어제. 네, 청와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박수현 소통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위기관리센터 운영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데 5월 10일 오전 0시 기준으로 1초 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시스템으로 바로 옮겨가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사전에 전혀 당선인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합창 의장 등과 함께 회의를 한 끝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신구 권력 갈등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박 수석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용산구청장은 나 이거 들은 적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인수위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조금 성급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나왔다 하더라도 용산구청장 붙잡고선 또 회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니 용산구청장이야 뭐 사실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용산구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논의 대상은 아니고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의 네. 대상은 대통령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네네. 거고요.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합참 보고 어디로 이동해라라고 지시하는 것도 현직 대통령의 몫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용산이 익숙한데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한남동에서 출발해서 삼각지까지 온다는 건데요. 전철역으로 한강진역 부근에서 4호선, 6호선 환승하는 삼각지역까지 온다는 건데 청와대에서는요. 청와대 주변에 집회 시위가 많고 옛날에 촛불 집회도 뭐 100만 단위 이렇게 해도 저는 또 그 동네 살아서 매일 밤. 근데 대통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떤 사태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출근을 못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만약 시위 사태가 있으면 출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국방부로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오죠? 그리고 그 지금 상군 참모총장 공간이란 동네가 바로 나오면 한남대교에서 1호터널 사이쯤 됩니다. 네. 거기가 굉장히 주요 도로예요. 맞습니다. 부산부터 오는 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 통제도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출퇴근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일 아침 그렇죠. 매일 뭔가의 아침, 매일 통제와 저녁. 경호가 그런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집회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력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정한 규모가 넘어서 버리면 막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다고 최루탄 물대포를 쓰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뭐 명박산성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쌓아놨지만 그게 그게 무용지밀이라는 걸 또 국민들이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출근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다 있는데 현직 대통령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주로 어떤 차원이냐면 뭐 컨트롤 타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랄까 경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뭐 구청장의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 대통령의 걱정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결심이 섰어요. 난 갈 거예요. 라는 태도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통이동에서 근무를 하고 서초동에서 출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더 큰 일인 게요. 이게 12km라고 합니다. 네. 한남동에서 삼각지 가는 건 3.6km. 그것도 걱정인데 현직 대통령이 12km를 오가면서 왕복 24km죠.
이걸 출퇴근을 한다면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거리 갈 땐 꼭 지하철을 탑니다. 택시를 안 잡는 거리 제 기준으로는 강남으로 그렇죠. 넘어갈 때. 근데 집회 예. 시위 크게 할 때는요. 네. 지하철역에도 무정차로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좀 반대 입장들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어제 청원이 30만을 넘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새 41만이 넘었더라고요. 예.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은 겁니다. 또 오늘 국민 10명 중 6명이 용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8.1%가 현재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인 거죠. 또 집무실 이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합니다. 네. 또 지지 정당별로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95.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이 63.6%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조사는 무상 자동 응답 방식 100%로 진행이 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김정아 기자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 네.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런 매체에서 한 건데요. 원래 이 정도 되는 국가적 사안이면 언론사들이 앞다퉈서 대선 때 봤듯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대선 그런데 때는. 지금 안 하고 안 있잖아요. 하네요. 왜 예.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일종의 허니문 기간인 거예요.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척지면서 갈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언론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실제로 여론조사를 막 돌려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쁜 여론들도 나올 거고요. 또 네네.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니까 70%가 다 반대래.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을 빼고는 모든 지역이 다 반대래. 연령대로 보면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가 반대래라는 게 또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여론이 공고화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좋게 보면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네. 이렇게 일방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되고 좋은 방법은 하여튼 좋은 뜻에서 하더라도 고민하고 숙고하고 의논하면서 합리적 방안으로 찾아 나간 누가 들어도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맞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2년 정도 준비해서 하는 것이야. 뭐 큰 문제가 있겠어.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성숙했으니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 돼라는 여론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네.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당선자 쪽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선자 측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설마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앞뒤 없이 밀어붙이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자가 의회 경험도 없고 그런데 대통령이 돼도요. 이를테면 추경을 한다 하면 추경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5월 9일 이전에 추경을 하려면 현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협조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5월 10일 이후에 추경할 수 있어요. 경제부총리 새로 임명하고 지시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국회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민주화됐냐면 대통령이 누구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더라도 3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배우면 안 되는데 미리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고 네.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걸 당선자부터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당과 대화하고 대통령과 대화해야 되는데 국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당선자와 만나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당선자 쪽에서는 뭐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 관례를 꼭 이번에 지켜야 되나? 뭐 하는 정도로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쉬운 쪽이 누구냐? 떠나는 쪽이 아쉬운 게 아니라요.
들어올 쪽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실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수만 가지의 이런 조율과 공감을 이루어내야지 될 텐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부딪혀버리니까 불안합니다. 불안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 당선자 측에서는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네. 답답한 또 속내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요.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현 정부와 긴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어제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 방침에 대해서 무리한 계획이라며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입장 표명입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말은 국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용산 이전 촉구가 아님을 밝혀드린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담화문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그 무리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공론의 장에서 무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을 국민과 함께 설득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단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나야 설득이 되는 거 아니면 시장의 영역에서라도 합리적인 얘기를 내놓으면 돼요. 이런 일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도와주면 된다. 방 빼달라. 이러면 되는데 이런 논리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마치 세대결을 하듯이 또 험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건 온당치 않은 겁니다. 네. 자, 오늘도 5시 브리핑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사무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뉴스 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이혜은 아나운서. 오늘 또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듣고서는 마치 뭐 우리가 아카데미에서 에미상에서 상 받듯이 정말 네. 대한민국의 이 문화의 힘은 어디까지 뻗쳐나갈 것인가. 그렇죠. 또 한 번 흐뭇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인공은 그림책 여름이 온다, 파도야 놀자, 거울 속으로 등등을 낸 이수지 작가인데요. 네. 이수지 작가가 수상한 부문은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 그리고 아시아 작가로도 1984년 일본의 안노 미스마사 이후에 38년 만입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는 많은 이야기책들이 안데르센이 창작하거나 각색한 작품들이잖아요. 이 안데르센상은 작가 안데르센을 기리기 위해서 1956년 만들어진 이후에 네. 아동 문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상이 됐습니다. 이수지 작가의 수상으로 아동 문학계에서는 수상으로 한국은 안데르센상 수상자를 배출한 28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네네. 안데르센상은 매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아동문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을 한 글작가 또는 그림 작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상을 줍니다. 네. 이수지 작가가 수상한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은요. 1966년에 창설된 부문이고요. 심사 기준은 문학적 성취, 그리고 새로운 시도, 참신성 등인데 작가의 특정 한 작품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당 작가가 펼쳐온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더 영예롭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지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수지 작가는 1996년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했고요. 2001년에는 영국 캠버웰 예술대에서 부가트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안데르센상 이전에도 꾸준히 아동문학에 주목을 받던 작가였고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선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어요. 그렇군요. 네, 지난달에 여름이 온다로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언급되는 볼로나라 가치상 그리고 픽션 부문 우수상에 해당하는 스페셜 멘션에 선정이 됐습니다. 또 토끼들의 복수로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책상을 또 이 작은 책을 펼쳐바로 글로브
아유 이름이 어렵네요. 글로브 혼북 명예상을 수상하는 등 네네. 다채로운 기록에 더해서 또 하나의 영예로운 엄청난 수상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상 이력들을 보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화책을 읽어본 지가 좀 돼가지고 말이에요. 맞아요. 잘 몰랐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벌써 나름대로 이름과 또 수상 경력들이 쭉 있었는데 가장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대한민국의 이수지 작가가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 함께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 가보죠. 예. 혹시 봄꽃 피고 있는 거 보셨나요? 그럴 틈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 바쁘시죠. 네, 둘러봐야 되는데. 저는 뭐 종종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네. 개나리, 뭐 산수유, 매화까지도 이제 좀 개화하게 보입니다. 그런 시즌이죠. 예. 네, 봄꽃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벚꽃이잖아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벚꽃 구경을 하는 것도 왠지 모르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2년을 보냈는데요. 네네. 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죠. 여의도와 잠실 석촌호수 벚꽃길 3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하. 자,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요. 통제됐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벚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의도 윤중로로 대표되는 여의도 벚꽃길 이달 말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로 이어지는 1.7km 구간 여의서로 벚꽃길을 걸을 수가 있고요.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입니다. 네네. 다만 한강공원에서 벚꽃길로 올라오는 통행로는 모두 차단이 되고요. 벚꽃길 내에서 전동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네. 차량 운행도 통제되는데요. 30일 낮 12시부터 다음 달 9일 낮 12시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요. 2020년부터 벚꽃이 피는 시기에 입장이 전면 폐쇄됐던 석촌호수도 네. 이번엔 통제하지 않습니다. 운영 시간 제한 없이 석촌호수는 언제든지 그냥 방문하셔서 벚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의도와 잠실, 석촌호수 이 벚꽃길들 3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쯤이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지금 어쨌든 또 다시 한번 전염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감탄만 마음속으로 하시면서 안전하게 꽃놀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네.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면서 인수위에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또 들썩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눈에 띄고 있는 것 사실인데요.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정책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집값이 다시 또 오르는 것은 아닌지 혹은 또 반대로 기대하는 분들의 관심이 다시 부동산에 모아지는 것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지금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친절한 경제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코너가 될 텐데요. 먼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셨죠?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면서 지금 인수위 꾸려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련 논의들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도 있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돼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뭐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언론상에서 많이 우리 애청자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보시거나 들으셨겠지만 뭐 들썩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미리 뭐 우리 언론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그 뭐 기레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거의 제가 팩트를 다 체크해봤습니다. 체크해본 결과 전혀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는데 당선됐다는 이슈 하나로 그리고 공약집을 들여다보면요. 현재 정부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정부의 어떤 현재 정책들과 네, 차이가 많이 없고 세제 완화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들과 큰 네네. 차이가 별로 없다. 네, 세제 완화도 보시면은 종부세 완화입니다. 네. 특별히 뭐 다주택자들 세금 완화해 준다는 거는 2년 유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과를 유예한 거지 원래 양도세를 유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217만 원에다가 뭐 역세권이나 원가 주택에서 30만 원 얹어서 250만 원 공급 계획인데 유동성을 짜더라도 공급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 이미 거의 끝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공급은 25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하고 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 그랬는데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내 2024년 5월 말일이 국회의원 임기인데요. 그때까지는 이게 꼼짝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얼마 전에 조응천 비대위원장이 그 1주택자 종부세 네.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좀 낮추는 방안을 연구한다 그러고 그 공시가격이 지금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주택가격도 오르고 그 부분도 시간을 좀 조정하겠다 해서 윤석열 후보와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실 때는 그냥 기사들만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기사들이 같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대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완화도 생애 최초자가 80%고 무주택자 70% 했는데 DSR 얘기는 없습니다. 공약집에. 그런가요? 네. 네네. 공약집을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거기 가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주택자든 부동산 친화적인 분이든 아니면 무주택자 서민이든 간에 그걸 한번 보시면 이게 시장이 함부로 움직이거나 들썩일 수가 없구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인수위에서 DSR을 어떤 그 제안을 푸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라는 그 기사도 인수위 봤는데. 얘기죠. 인수위 얘기다. 인수위가 무슨 뭐 만능의 신도 아니고 네.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G20이 모여가지고 뭐 전 세계 그 금융 시스템이 깨질까봐 모여가지고 타협을 하고 했고 막 이렇게 막 금융 시스템을 투명화하자 막 이런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바젤 3 협약입니다. 네.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이나 보험 이런 부채 부분에 대해서 대손 충당 계산 이런 분들 투명하게 하자고 다 협의가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DSR 지금 선진국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한국금융안정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그 전에도 이미 금융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36%입니다. DSR이. 네. 영국이 40%고요. 네. 유럽도 30에서 40%입니다. 우리나라 40%잖아요. 네. 그 선진국답게 똑같이 맞잖아요. 그럼 그 일반적이네요. 선진국들이 경제를 몰라서 DSR을 그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DSR을 현재도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젊은 층에 대해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네네. 현재 소득을 미래 소득.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일할 기간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나이 50 먹은 분들은 그냥 40% 적용이고 20대, 30대 분들은 미래 소득을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소득을 미래 소득까지 연결해서 다시 추산해서 플러스 알파라면 현재 은행에서 6,100만 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은 DSR이 45% 이상이 되는 거죠. 네네. 여기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DSR의 임계점은 45.9라고. 45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젊은 층만 해주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좀 보류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인수위가 뭐 투기꾼 인수위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자꾸 올린다는 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위험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선도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들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애쓴다고 해서 암만 금융위가 옛날 시대도 아니고 지금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네. 함부로 강압적으로 제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나 한국은행의 입장, 금융위의 입장을 볼 때 인수위에서 그냥 군불 피는 거고 제가 볼 때 인수위가 사태 파악을 잘 못한 거죠. 정확하게 한다면 선진국하고 똑같이 가야죠. 그죠? 어쨌든 부동산 관련 뭐 각종 규제 조치 완화되고 철폐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도 너무 여기저기서 많아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너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네. 가격이 올라갈 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네. 이 반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지금 실체가 없는 팩트들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자꾸 나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거에 옛날 연골 때처럼 속아서 몇 분이 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그 매매계약 신고 제도가
계약을 하고서 30일 안에 해지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벌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일부 안 좋은 분들이 담합할 수는 있잖아요. 자전거래식으로. 근데 지금 형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래량이 지금 아주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대한민국 거래 해방 이후까지는 그렇고 역대 최저다. 네, 지금 저번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2월, 3월까지 이게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 이건 대세 하락이다. 이건 걷어들일 수 없고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 지금 1월달 거래량이 1,126이고요. 1,083. 12월이 1,126. 2월달 지금 752개예요. 근데 3월 말까지 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열흘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1,000도 못 넘을 수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통계의 최저치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이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예. 금리 인상만 따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실 때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식었다. 심각하게. 근데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지금 5만 개입니다. 매매 물건이 아파트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가 거래되면 4만 9천 개는 거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네요. 즉시적으로. 그러면 이 기사를 만약에 기자분들이 써준다라면 윤석열 당선으로 인한 이슈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가 정답이죠. 이게 올바른 기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섣불리 시장에 뭐 쫓아가시거나 이러실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네. 그렇다 그러면 네네. 지금 윤 당선인은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좀 들썩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고 영끌을 하게 만들었고 집값도 오른다고 난리를 폈던 언론들이죠. 네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듣고 있는 하나의 큰 이슈, 부동산 이슈가 메인 이슈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민원연 쉽게 풀어주시죠. 보고서를 뭐 안 보셔도 애청자분들이 네이버나 신문을 보면 압니다. 그냥 보면 흐름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뭐 댓글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거기에 좋은 댓글 다는 분들은 100%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분들이죠. 나머지 국민들은 전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행태는 저는 뭐 제가 언론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해서 좋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 후세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뭐 진실과 정의를 생각하고 그대로 뭐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자가 된 분들의 핵심 뭔가요? 공정보도잖아요. 그러면 팩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들썩 이런 기사를 하나 보면 예를 들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그게 1월달 얘기예요. 지난달 기사를 왜 지금 쓰나요? 지난달 신고가를 했지만 지금은 거래가 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난달 신고가를 했지만 지금은 거래가 0이다. 시장의 반응이 없다를 써주는 게 기자의 본연의 정확한 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뒤에 부분을 싹 뺍니다. 재건축 현장들이 지금 들썩인다고 하는데 3월 달에 제가 엊그제 한 3월 15일인가 그때 팩트를 다 체크해봤습니다. 목동 재건축 26,000개인데 거래가 없습니다. 한 달 내내. 3월 달에. 그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압구정 재건축은 딱 하나 거래됐습니다. 3월 17일 날. 신고가도 아니에요. 그 많은 15,000세대 중에. 네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0입니다. 이 팩트를 제가 기자분들한테 보내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나올 내용이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뭐냐면 일일이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찾아다 보시면 정확한 팩트를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면 뭐합니까? 팔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매물이 압구정 재건축이 60개던 게 30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거래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다 걷어들였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다 걷어들이도 못하죠. 지금 다 걷어들인 건 없고요. 다 현장을 가보면 다 몇십 개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재건축 호재가 있음에도 몇십 개가 남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5개 지역 목동, 압구정, 또 여의도 시범, 또 신속통합이 됐잖아요. 대치동 미도 아파트 0입니다. 0.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확한 것은 뭐냐? 지금 시장이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앞으로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거죠. 교수님은 이렇게 언론하고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언론이 문제죠. 저는 팩트만 얘기하니까 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저한테 한 분도 이렇게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기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거꾸로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답변 못 합니다. 뭐 이게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네. 진실은 뭐 거짓을 이기니까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네네.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장밋빛 기사에 너무 속지 마시고 네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기사 보고서 우리가 순간순간 또 다른 생각하게 되거든요.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문재인 네. 정부 때 코로나 저금리로 인해서 네. 뭐 정책이 잘 안 먹히고 시장에 이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지금 바뀌었으니까. 네, 바뀌어서 혹시 걱정하시는데 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여력들이 안 되세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돼서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 나눠보죠. 네네.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FOMC에서 중요한 결정이 예,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FOMC에서는 올해 0.9% 정도의 금리를 올리는 데서 올해 3월에는 FOMC에서 1.9%까지 평균 금리를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미국은 앞으로 이제 6차례나 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올해 5월에 이제 양적 긴축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이게 분명히 우리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영향이 있습니다. 큰 영향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지금 레버리지상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데 네. 주택담보대출이 4%대로 갔거든요. 뭐 많아 센 데는 5%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추세대로 간다면 미국이 6번 올린다면 0.6씩 1.5%입니다. 1.5면 2%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2번 더 올려서 2.5%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중립금리를 2.5%가 돼야 된다.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직전에 2.5%까지 갔었습니다, 미국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이 방법이 이것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최고치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2.3%예요. 네. 그럼 은행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야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한 말이 빅 스텝, 큰 걸음 가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올릴 때 0.5% 올린다는 겁니다. 네. 그럼 0.75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하고 기준금리하고 그 지정 갭 그 차이로 보통 최하가 1에서 2%가 정상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 자본 유출이 안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거죠. 그 노동자가 있는데 이쪽에서 1만 원을 준대요. 근데 여기서 2만 원 준다면 어디로 가? 2만 원 준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축통화는 미국이고 그렇죠. 원화는 통용성이 약하고 글로벌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금리면 어디로?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그럼 뭐 한국에 있던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주식시장 폭락, 부동산 시장 폭락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올렸잖아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몇 년 동안 그렇게 제로금리 가깝게 가다가 6개월 사이에 우리 엄청 올렸습니다. 3번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잖아요. 큰 문제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이죠. 미국이 올리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2.5%면 우리는 4% 가야 돼요. 4%면 금리가 7, 8%인데 어마어마한 이 거죠. 어마어마한 위중한 상황에 예. 무슨 대출 완화를 하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이 거시적으로 좀 보시면 네네. 거시 경제적인 요소를 봐도 우리가 금리를 함부로 낮춰서 유지할 수도 없고 따라가야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올해 2번 올린구나. 그러면 1.75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하 5에서 7%가 되는구나. 전세대출 금리도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럼 부동산이 현재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방 압력이죠. 게다가 사전 청약 물량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사겠어요? 매물은 많아지고. 뭐 이런 그렇네요, 상황을 좀 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한창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유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에너지 가격, 농산물 가격 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예측, 이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보면 알겠는데요. 미국이 이 불안한 경제 전쟁 속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건 불안한 행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이걸 방치했다가는 대공황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현재 이 집을 살 능력이 다 안 되십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가격 조정이 돼야 그나마 이제
어떤 균형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네네. 당분간은 제가 볼 땐 조정 국면을 계속 갈 것인데 아시는 바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대선 이슈는 끝났고 네. 대선 이슈는 지금 팩트로 지금 체크가 됐잖아요. 거래량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대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주택담보 매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근데 네.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시행이 되면 이거는 집권 여당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재명은 1년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2년이에요. 네네. 다주택자 매물이 한 105만 개 있습니다. 105만 개 있는데 서울 나눠서 하면 1년에 다 계산을 쪼개보면 뭐 서울 비율 따지면 서울만 말씀드리면 한 3만 호에서 5만 호 정도가 1년마다 나옵니다. 또. 그러면 이게 재고 물량 지금 5만 원에다가 예. 3만 호, 5만 호 계산하면 7, 8만 호예요. 그렇네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전에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적어서 폭등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폭등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그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고 물량이 너무 많다. 입주 물량만 물량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하는 세대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그쪽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는 데다가 이제 원자재 난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니까 금리를 어떻게 돼요?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압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나오시면은 사실은 그 끝 몇 가지 질문들은 네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네네. 지금이 부동산을 사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 때일까요? 팔아야 할 때죠. 그런가요? 100%. 예. 제 주위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물을 내놓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썩인다는데. 누가 들썩일까요? 그분들하고 공인중개사 일부 분들이 들썩이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야, 뭐 우리 이거 애청자분들한테 대놓고 말씀올리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이. 네네네. 뭘 해야 되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닌가요? 아,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또 일부 또 스마트한 30, 40대 공인중개사분들은 네. 아파트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 가게를 아예 옮깁니다 지금. 네네네. 오피스텔이 저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대비하면 가성비가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 시장 가서 지금 중개 수익 공인중개사를 거기 사무실을 네, 그쪽으로 옮긴다. 네, 이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피가 지금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가게 네. 자리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알아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다. 그래서 시장을 좀 만만해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진다면 앞으로 몇 프로까지 떨어질까요? 외부 충격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빅스텝을 밟으면 우리가 뭐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펀드 산업자본의 파워가 강하잖아요. 네. 그들의 목적의 그 헤지 펀드나 사모 펀드들의 목적은 금융 위기를 통한 선진국은 예외고요. 네. 신흥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자본을 가격을 낮추면 저렴하게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은 돈이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 IMF 때처럼. 네. 그럼 우리나라 은행이 다 먹힌 것처럼 네네. 그 지금 작전을 하는 세력이 있겠죠, 당연히. 아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네. 그 세력들이 노리는 그 위기 때문에 신흥국이 위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럼 그것이 우리 지금 글로벌이 유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충격이 온다라면 제가 볼 땐 뭐 40% 하락은 뭐 40%.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2007년까지 좋았잖아요. 집값 미친 집값이라고 노무현 네. 정권 때. 그러다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막 이명박 후보가 나와서 막 완화하고 재정적 쓰면서 버텼지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년 들어가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난리 났었죠. 네네. 뭐 역전세 났나고. 네네. 그때 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뭐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건 아니니까요. 은마 아파트가 13억 9천 14억까지 갔습니다. 2007년도 끝에 네. 최고가로 14억 갔다가 떨어질 때 쭉 떨어져가지고 7억 3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거의 50% 수준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대우 썸미트라고 그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네네. 비싼데 네네. 그때 미분양 났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네네. 예. 강남 불패 깨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게 불과 10년 전 얘기예요. 이 현상이 올해도 이번에도 안 나타날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어떨 때?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외부 충격이 없다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연착륙을 가겠죠. 그게 제일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부담 안 주는 시나리오인데 네. 뭐 거대 자본들이 과연 시장을 금융위기를 한번 촉발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왔을 때는 좀 단단하게 마음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파가 닥치면은 사실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네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의 입장인 경우에는 이게 뭐 언제나 가을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이후에 판단하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타임은 내년 봄 이후. 왜냐하면 가을 이후라는 거는 전세 계약 뭐 갱신권으로 들썩일 거다 이런 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들썩였는데 가을이 돼서 가라앉는다. 음. 그럼 이건 추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 전세 가격 폭등이나 이런 게 또 없어요. 만약에 그럼 더 가라앉겠죠. 네. 그 이후에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지금 DSR 대출 규제 필요 없습니다. 집값이 10% 20%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주택자는 문제 없습니다. 네네. 다주택자만 문제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들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네요. 예. 일반 국민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 행보입니다.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그때 사는 게 낫고 내년 봄 이후에 하시는 것도 좋고 다주택자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레버리지가 안정되지 않은 분들은 요번에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딱 시행하는 순간 네. 빨리 매도하시는 게 하나라도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네. 3, 4년, 4, 5년 고생하셔야 되는데 금리는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6, 7년을 버틸 어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가 되면 들고 가실까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영끌하셔도 뭐 부담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팔았다가 만약에 20, 30% 조정이 된다면 금상첨화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담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네네네.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용산으로 지금 청와대가 옮겨진다면 네네. 용산의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저는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떨어지죠. 떨어지나요? 올라갈 일이 없죠. 청와대가 있어서 삼청동이나 인근이 집값이 올라오고 개발이 됐나요? 안 되죠.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거 외람된 얘기인데요. 스나이퍼라고 있잖아요. 저격수. 네. 저격수 캐나다 사람이 얼마 전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3,450입니다. 미터 사거리가. 3,450m 바깥에서 맞춘다. 3.4km입니다.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높이 못 찍거든요. 네. 그 용산 구민의 염원이 그거예요. 국제업무지구인데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고 주위에 지금 캠프김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주택을 지어서 못 지어야 되고 또 삼익맨션이라고 천세대인가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이게 좀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되고 뭐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것도 제가 볼 땐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나서 네. 예, 허심탄회한 말씀 또 나눴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곧 찾아와 네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하시기만 하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경제씨. 네, 오늘 뉴스픽에서도 잠시 전에 다룬 주제죠. 바로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에서 자, 이번 그 대선에서 매우 큰 이슈였고 또 차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그게 가장 큰 관심거리겠죠. 예, 부동산 보유자들은 가격이 오르기를 희망하고 현 정부의 세금이 높다고 비판을 하고 또 미보유자들은 가격이 너무 높다면서 또 내 집 하나 가기가 이렇게 힘드냐 얘기가 나오고 예, 그거에 대한 또 언론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또 기사 보면서 불안하고 나의 갈 방향은 어디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자, 오늘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지원 이사님과 함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서울 424개 동을 집값 순서로 쫙 세우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득표율과 판박이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읽었습니다. 엄청 카톡에서 공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 강남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참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는 아니고 네. 이제 KB 부동산 기준이었는데 강남구가 8,256만 원이더라고요. 평당 8천. 평당이요. 예. 그러면 만약에 30평 아파트면 뭐 25억 막 그렇죠. 뭐 그냥 평당 8천 얼마인데 어쨌든 뭐 1억 넘어가는 동네들도 네, 물론 있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득표율이 많이 나왔고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낮은 금천구, 강북구, 뭐 중량구, 은평구 이런 데 그랬다. 득표율이 낮았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전문가 코멘트를 따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민주주의 법치든 정치와 이념적 문제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이 이제 심리가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네네. 이러한 기사를 딱 썼는데 아까 한문도 교수님도 언론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많이 네네. 하셨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는 봤지? 부동산 문제 가격 하락시키면 정권들이 교체 당할 수 있어 앞으로 잘해. 이런 게 하나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 문제로 완전히 옮겨갔다. 네. 정치적인 부분보다 네. 이 두 가지 시그널을 의도적으로 좀 주는 게 아닐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근데 이 의견에 찬성이 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류를 계속 보면 네. 공동선이 있고 개인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공동선만 주장하게 되면 진짜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개인적인 것만 하게 되면 시장 만능주의, 시장 맘대로 하는 이 두 가지 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대세적인 흐름 수정자본주의로 가는 건데 네네. 이거를 뭐 완전히 옮겨갔다 그렇지 생각 안 하는 그 현상 자체만 가지고 그 그렇게 기사에서 표현했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죠.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로 인해서 시민들이 권력을 그냥 갖다 준 거잖아요. 네네. 너무 거치게 얘기하면. 네네. 근데 뭐 이런 개혁까지도 못 하고 이런 집중을 못 하니까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로 그쪽에 많이 하이라이트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그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크게 부동산 문제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확장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다주택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양도소득 부동산 보유 불만 엄청 많고 그다음에 1주택자. 여기도 이제 보유세가 불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는 정부 정책 믿고 기다렸는데 요즘 이제 벼락부자라고 얘기했는데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거지가 됐다. 아이고. 네. 네. 완전히 가격 폭등해서 네네. 나는 이제 영원히 집을 살 기회가 벌어졌구나.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사람들도 만족을 못하는 속에서 이제 좀 그런 좀 경제적 부분이 강하게 작동됐을 뿐이지 이게 뭐 모든 심리가 이쪽으로 옮겨졌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 아까 그 한문도 교수님과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사실 그 지금 정권과 맞아요. 그리고서는 새로운 그 정권의 어떤 공약 내용들이 네, 이재명 후보하고 네. 윤석열 후보하고 저도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다. 네, 그 세제 쪽에서만 하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기본 주택,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청년주택. 이 방점이 좀 달랐던 거고. 그 언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문제가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 막 이런 시그널을 계속 언론이 줬는데 제가 그래서 언론이 선거 전후 다음에 지금도 하는 키워드를 봤더니 네네. 선거 전에는 대선 승배 가를 부동산 정책 막 그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도 과언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그널을 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선이 딱 되니까 부동산 분노 투표로 윤석열 당선된 거다. 그리고 최근에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선거 전에는 뭐 집값 보면 한숨만 정부 믿은 후에 뭐 집값 막 올라서 너무 올랐다 막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였던 거잖아요. 엄청나게 네.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냐면 제가 그대로 키워드 화색, 봄바람, 기대감, 재개발, 재건축, 호재 들썩.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집값이 오른 현상에 대해서 앞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뒤에서는 순풍이 든다. 이거 과연 왜 그럴까? 부동산 경기 지금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건설기가 살아났고 건설 기업들의 이득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럼 자기한테 또 광고 수익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언론사에서 되게 많이 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언론의 편가르기도 이제 굉장히 오히려 이제 문제되는 거 뭐냐면 제가 꼭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부동산의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 폭등했잖아요. 그 왜 폭등했냐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인프라도 굉장히 사실 관련 교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복지, 그다음에 일자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 그쪽에 좋은 쪽에 몰려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네네. 사회적 투자 인프라 그쪽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 누가 했어요? 정부에서 한 거예요. 네. 그 부동산 소유자 사람들이 자기네 우리 동네 뭐 길 깝시다. 그래서 돈 내서 길 까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지하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득은 자기네가 보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 균형 발전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크거든요. 네네. 언론에서 이걸 다뤄야죠. 이걸 다루는데 이상한 선정성으로 이렇게 막 하고 부동산의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뭐 지금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런 보도들이나 이런 네네. 이야기들로 인해서 옳지 않은 선택을 또 하게 되는 분들이 생겨날 걸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로 인한 또 피해들이 있을 걸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가톨릭 관점으로 네, 좀 네, 이번 네. 대선에서 이 부동산 문제, 네. 혹은 자본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사유재산권과 그 재산권 행사를 인정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우선돼요. 공동선을 위한 목적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 재산의 소유가 이제 그 재산의 소유 부분이 사람들 사이에 연대성이 드러나니까 결국 뭐냐면 나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주택이라는 게 뭐냐 주거 안정성 확보해서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보편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대성 서로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 굉장히 이득을 보거나 어느 쪽이 피해를 보거나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선의 선택 결과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하고는 네.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뭐 강남에 사시는 분도 많을 거고 돈 많으신 네네.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더 올랐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데 보유세라든가 저기 뭐 재건축 종부세. 초과이익 환수 그거 해야만이 인프라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기 싫고, 그렇죠? 네. 혜택은 보고 싶고 사회적 인프라는 빨리 해달라고 하고 나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유재산적인 상대적인 이익이 좀 낮다고 하면 바로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이거 옛날에 그 황금송아지 숭배하던 거랑 뭐랑 다르냐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네네. 있어서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도 우리 주변 분이나 자기 삶 속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되돌아볼 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과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좀 나왔으니까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 지속가능 경영재단 박주원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톨릭 평화방